그래서 우선 이제 따끈따끈한 기촉법 문제인데, 기촉법은 이제 저는 그 기촉법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다자간 채무 재조정을 해야 되는 복잡한 이제 그 회사 정리 절차 사건이 있고, 채권자 채무자가 단일해서 뭐 그냥 간단히 트랜잭션 코스트를 약간만 지불하고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채권자가 다양하고 채권액도 다양하고 성질도 다르고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상거래 채권, 임금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사건의 규모도 크고 복잡하고,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채권자 간의 형평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옳을 것 같고, 채권자 채무자가 단순해서 한두 사람의 거대 채권자가 있고 채권액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그 채권자를 중심으로 딴 이제 좀 부수적인 채권자들이 거기 좀 달라붙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거대 채권자가 그 채권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자 위주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기촉법 절차를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소액 사건이고 채권 채무 관계가 조금 단순하고, 그리고 거대 채권자, 그러니까 압도적인 채권자가 존재하고, 그래서 법원 밖에서 사적인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거래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큰 사건, 복잡한 사건은 법원에 맡기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촉법은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은 거는 안 하고 나는 큰 것만 한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말고 다른 채권자도 존재하는데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은 돈 넣고 딴 데는 빨대 꽂고 돈 빼고,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이유가 채권자가 다양한데 그중에 일부 채권자만 갖고 이제 가고 있고, 그 일부 채권자가 채권의 절대액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촉법을 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볼팍 피겨를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이제 금융기관 채권이 뭐 전체 채권의 80% 이상이라든지, 이건 주로 금융기관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겠다. 여기 외국 채권자, 해외 채권자, 그 임금 채권자 이런 애들 없다. 그 다음에 금액도 크지 않다. 소규모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우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막 그룹 채권이 걸려 있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 하기가 그런 거는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네모의 두 번째 땡에 해당하는 거래비용 측면에서 본말이 좀 전도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제 뭐 채권자별 형평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한쪽에서 돈 대면 한쪽에서 자금 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 조건을 좀 줄이자. 그리고 들어가서 할 때는 아까 이제 몇 번씩 워크아웃이 실패한 경우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 보고서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절차라고 그러면 다 회생이 잘 되고 뭐 이제 테이크오프를 다 잘하냐,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의 책임성은 이제 뭘로 담보를 할 거냐. 여기는 잘 안 되면 그냥 법원 간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그래 미안해,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채권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를 놔두고 일부의 채권자가 들어가서 회사 업무에 관해서 좌지우지한 경우거든요. 워크아웃 절차라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법원 절차랑 다른 점은, 숨겨진 다른 점은, 워크아웃 절차는 채권자가 주도적으로
이제 구조 개선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MOU를 체결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채권자의 위를 이제 거기다가 투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법원으로 간 DIP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가 이제 회생계획안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의 다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영권을 행사하느냐 이 차이보다 누가 회생계획안을 내냐 이 차이가 이제 큰 거죠. 그런데 이제 기촉법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일종의 MOU를 해서 뭐 지점 몇 개 잘라라, 사람 몇 명 잘라라 이제 이런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실패해서 이제 법정에 오게 될 경우에는 안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회생 절차에 오게 되면 그 채권자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이 채권자로서의 행위인가 아니면 회사 경영자로서의 행위인가 그리고 채권자가 회사 경영에 관여했을 때 채권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런 이제 파산법이나 이런 데 일관된 법 논리가 있는 것이죠. 렌더 라이어빌리티 렌더 채권자도 라이어빌리티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렌더 라이어빌리티가 일본의 경우에 이제 주거래 은행 제도를 일거에 날려버린 그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에 이제 주거래 은행을 붙여가지고 뭐 은행이 가서 은행 관리라고 그래갖고 뭐 자금 담당 상무 파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이유가 그러다가 잘못되면 니네 채권은 맨 뒤로 간다. 근데 이제 자금 담당 상무를 파견하고 하던 은행이 채권이 제일 많던 은행, 주거래 은행이니까 아무래도 제일 많던 은행인데 그 채권이 맨 뒤로 가니까 네 채권을 데레퀴티 수합을 마치 한 것처럼 법원이 본다는 거예요. 경영에 관여하려면 채권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너는 데레퀴티 수합을 암묵적으로 한 거다. 너는 그게 테이크오프 못하고 나중에 회생 절차에 들어오면 네가 가진 것은 사실상 데레퀴티 수합 한 것으로 보고 맨 뒤로 주주와 똑같이 열후화하겠다. 서보디네이션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거죠. 이거 잘못해서 테이크오프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법원 가면 내 거는 사실상 휴지가 된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명시적으로 데레퀴티 수합을 해서 주주가 딱 된 다음에 주주로서 행사를 하든지 그런 일들이 거기서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책임성 조건이 부과돼야 된다. 기초법 절차를 하려면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기업이 원하냐 옛날에는 저는 기업이 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계속 경영권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권은 뭐 죽어도 뺏길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경영권은 뺏길 수가 없다는 그런 게 망할 때까지. 그런데 옛날에는 도산 절차에서 경영권을 보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부도 났을 때 김선홍 회장이 선택한 그 길, 화이로 가는 길, 뒤통수 때리고. 근데 이제 화이를 못 가게 딱 막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갈 수 있는 길은 기촉법밖에 없었어요. 기촉법에서는 그래도 명목상의 경영 권한은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비록 MOU를 체결하고 사실상 은행 관리가 되지만 사장 타이틀은 뺏지 않았다 이겁니다. 법원 가면 남미총 박사가 이제 쓴 글대로 뭐 대주주 지분 의무 소각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이 한동안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법원이 DIP 제도를 사실상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회사들은 회생 절차를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우선 경영권 보장되고 두 번째 회생계획안을 자기가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촉법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실상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상태에서 MOU를 강제당하는 거하고 생각하면 천양지판이에요. 유일한 차이는 신규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신규자금의 문제만 없다면 오히려 법원 절차를 이미 기업조차도 이쪽으로 넘어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규자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대출해주기 싫어도 지금 뭐 팔 비틀어 가지고 딴 사람이 다 빨대 꽂고
뽑아가는 거 보면서도 지금 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뭐 돈 내기 싫으니까 안 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C등급, D등급,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그 여신관리 규정상의 그 문제,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문제다. 그래서 법원이 저는 어느 시점에서 그 이제 만약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그 조항을 한번 그 입소 팍토 조항을 걸어가지고 무효라고 한번 선언하는 판례를 내면 신규자금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도산법상의 문제, 이제 기족법은 그 정도로 하고요. 기족법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폐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장은, 그리고 하려면 500억 원 미만짜리를, 그리고 금융기관 채권 비율이 80% 이상인 것만 해라. 그것보다 복잡한 거는 거기다가 돈을 대주는 것조차도 일부 채권자만의 채무 변제를 도와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회생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채권자 간의 형평도 해치는 거고 은행에도 좋지 않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도산법상의 반영사항 검토에서 제일 첫 번째 저는 중요한 게 채권자 책임을 반영한 채권 열후화, debt subordination 혹은 equitable subordination 조항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외국 파산법에는 있는 조항인데 우리나라 파산법에 없어서 우리나라 채권자들이 한편으로는 수동적이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기초법이 지금 우리은행 아니면 산업은행이 이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 지금 뭐 계속 나오는 게, 옛날에는 산업은행이 뭐 이제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산업은행의 자금 자체가 불투명하다, 공공자금이 국민의 제대로 그냥 감시를 받고 있지 않다, 그 측면만 부각되는데 지금은 산업은행이 썩었다, 이런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돈 먹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책임함을 어떻게든 이제 법원이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영 행태 변화를 채권자가 요구했을 때는 이제 사실상 주주로서 행동했다고 보고 그에 합당한 그 권리 행사에 합당한 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외국에는 뭐 이미 제가 거기 조항을 뭐 인용을 했지만 다 있는 조항이다라는 것이고요. 도산 해지 조항은 이제 입소 팍토 클로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도산 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이 요 조항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 생각에 도산법의 개정도 필요 없고 법원의 판단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사례도 있고요. 그 증권 상장 규정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그냥 한번 이 C등급, D등급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한번 선언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한 발짝을 뛰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Day Order,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까 이제 임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전 처분이 이제 신청 당일이나 적어도 이길 날 떨어지니까 재산 보전 처분의 측면에서는 거의 First Day Order의 그 효과가 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First Day Order가 꼭 보전 처분만의 것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5만 가지 얘기를 First Day Order에다 다 집어넣어서 채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전 처분만 빨리 떨어지는 것으로 회생이나 재건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DRP 신규 파이낸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산법상의 불비한 점을, 그러니까 통합도산법상의 불비한 점을 법제상으로 명확히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입소 facto 클로즈를 조금 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제 입소 facto 클로즈 얘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통합도산법상 불비한 점은 제일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 간의 권리의 우선순위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현행 통합도산법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규 자금을 누군가가 넣었는데 예를 들면 보통 잠재적인 M&A를 하겠다는 기업이 이제 신규 자금을 집어넣고 일부 급한 채권자들을 이제 변제를 하고 처리를 하죠. 소액 채권자나 뭐 이런 쪽을.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뭐 이 굉장히 높은 순위로 공익채권 수준으로 회생 절차에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이제 돈을 집어넣는데 제대로 안 되면 파산 가면 아까도 이제 발제 변호사님 발제 때 잠깐 나왔지만 이게 이제 맨 뒤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잠재적인 시장의 M&A 쪽 하는 쪽에서 돈을 넣는데 저는 뭐 굳이 말한다면 뭐 악영향을 미치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 개정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이제 챕터 그러니까 기업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이나 공익담보권으로 인정을 받은 신규 자금은 설사 파산을 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놓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채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은 자질구레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